남편의 영정사진 속 모습은 여전히 인자했다. 하지만 그 사진을 둘러싼 현실은 지옥보다 더 참혹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가 코끝을 찔렀고 장례식장 특유의 서늘한 공기는 내 피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고작 반나절. 상주복을 입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나는 지금 차가운 타일 바닥에 팽개쳐진 채 수많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다. 뺨에서 느껴지는 화끈거리는 열기는 심장까지 전달되어 온몸을 떨게 만들었다. 방금 내 얼굴을 내리친 것은 남편의 장남, 그러니까 나보다 고작 2살 어린 의부사들이었다. 28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주는 이 기묘한 가족관계는 남편의 죽음과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목을 겨누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도끼와 탐욕,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향한 주체할 수 없는 혐오만이 가득했다. 내 머리채를 휘어잡은 채 흔들어대는 그의 손길에 고개가 힘없이 꺾였다. 장례식장을 가득 채운 문상객들의 수군거림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저 여자가 그 어린 새엄마라며? 28살 차이라더니 돈 보고 들어온 게 뻔하지. 결국 아버님 돌아가시자마자 저 꼴이 나네. 따위의 무책임한 말들이 화살이 되어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그저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기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은 나에게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나는 아버지를 모신 아내가 아니라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으러 온 침입자일 뿐이었다. 이어지는 첫째 딸의 고함은 더욱 날카로웠다. 그녀는 내 가슴팍을 거칠게 밀치며 남편의 영정 사진을 가로막았다. 더러운 손으로 우리 아버지 사진에 눈길도 주지 말라는 그 말은 지난 7년 동안 내가 남편의 곁을 지키며 닦아온 모든 세월을 부정하는 칼날이었다. 그들은 내가 남편의 병수발을 들며 밤을 지새울 때 어디에 있었던가. 남편이 치매로 정신을 놓고 자신의 대변을 벽에 바를 때 코를 막으며 집 밖으로 도망치듯 나갔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 이제 와서 효녀 노릇을 하며 나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그 가식적인 모습에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입안이 터졌는지 비릿한 피냄새가 올라왔다. 하지만 육체적인 통증보다 나를 더 괴롭히는 것은 내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이토록 추잡하게 얼룩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이 내뱉는 660억이라는 숫자는 장례식장의 엄숙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허공을 떠다녔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그 정도라는 사실을 어디서 들었는지 자식들은 장례 절차보다 유산 상속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나를 도둑년이라 부르며 몰아세우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내가 상속인으로서 그 어마어마한 돈의 일부라도 가져갈까봐 두려운 것이다. 33살이라는 내 나이는 그들에게 최고의 공격 무기였다. 젊은 여자가 늙고 병든 노인에게 접근한 이유는 보나 마나 돈 때문일 것이라는 프레임은 대중들에게 너무나 잘 먹히는 소재였다. 사람들은 내 진심 따위엔 관심이 없었다. 그저 28살 연상의 부자와 결혼한 어린 여자의 파멸을 구경하며 대리 만족을 느끼고 싶어 할 뿐이었다. 나는 바닥을 짚은 손끝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차가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내 안에 무언가를 깨우는 것 같았다. 7년 전 가난한 간병인이었던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주고 아내로 맞아주었던 남편. 그는 자식들의 냉대 속에서 외롭게 죽어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내가 그의 곁을 지켰던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다. 나 역시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톨이였고 남편은 유일하게 나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준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의 자식들은 그 울타리를 무참히 부수고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내 소지품들을 짓밟으며 장남은 소리쳤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버지가 너 같은 년한테 줄 돈은 단 1원도 없어. 사람들의 시선은 갈수록 차가워졌고 자식들의 횡포는 도를 넘어섰다. 장남은 내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쏟아부으며 유언장이나 인감도장을 숨겨둔 게 아니냐며 고함을 질렀다. 쏟아진 물건들 사이로 남편의 약봉지와 손때 묻은 손수건이 뒹굴었다. 그 초라한 물건들을 보며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이들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드시던 약이 무엇인지, 어떤 고통 속에서 눈을 감았는지 관심조차 없었다. 오직 660억이라는 숫자만이 그들의 신이었고 종교였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수건을 쥐었을 때 차가운 분노가 머릿속을 스쳤다.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아버지를 돈으로만 보는 짐승들이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삼켰다. 지금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 내 손을 잡으며 남겼던 그 눈빛을 기억한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떨리던 그 입술과 내 손바닥에 쥐어주었던 차가운 열쇠의 감촉이 아직도 선명했다. 자식들은 알지 못하는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진실이 있었다. 그들은 나를 돈에 미친년으로 몰아세우며 쫓아내려 하지만 정작 남편이 남긴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남편은 평생을 일궈온 자신의 제국이 이런 탐욕스러운 자식들에게 갈기갈기 찢기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장례식장 입구에서는 기자들까지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재벌가 수준은 아니었지만 중견 기업을 일궈온 남편의 죽음과 젊은 새엄마의 유산 분쟁은 자극적인 기사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자식들은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내가 남편을 가스라이팅해서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주변의 수군거림은 확신으로 변해갔고 나는 순식간에 전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아니, 숙일 수 없었다. 여기서 내가 비굴하게 물러난다면 그것이야말로 남편의 인생을 모욕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지난 7년간 바친 청춘과 진심이 고작 이런 대우를 받아선 안 됐다. 뺨의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마음속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나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는 장남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내 기세에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이내 가소롭다는 듯 비웃음을 흘렸다. 그는 내 귀에 대고 나직하지만 잔인하게 속삭였다. 내일 아침까지 이 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내 발로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주마. 협박과 멸시가 섞인 그 말에 나는 오히려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당신들이 내뱉은 그 모든 말과 행동이 그대로 당신들에게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전처 자식들의 광기 어린 재산 다툼,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33살의 젊은 미망인. 사람들은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에 열광하며 다음 장면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지만 그 결말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거야. 나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사진 속 남편은 마치 나에게 힘내라고 말하는 듯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했다. 이제 진정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660억이라는 거대한 유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페류나가 누구인지 세상에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다.
내 나이 33, 누군가에겐 어린 나이일지 몰라도 7년의 지옥을 버텨온 나에겐 세상을 뒤엎을 충분한 도끼가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7년 전 나에게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26살 남들은 꽃다운 나이라며 청춘을 즐길 때 나는 병원에 찌든 소독약 냄새와 환자들의 신음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병든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간병인 일을 하던 나에게 세상은 그저 차갑고 거대한 벽일 뿐이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고지서와 독촉장, 그리고 갈수록 야위어가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나는 이미 영혼이 타버린 상태였다. 그런 나에게 남편, 당시 54세였던 그가 환자로 나타났다. 28살이라는 나이 차이는 그때만 해도 안개 속의 숫자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그가 입원했던 VIP 병동 1204호는 화려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섬 같았다. 중견 기업의 회장이라는 직함도 수천억 대의 자산도 암이라는 병마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자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찾아와 아버지, 기운 내세요라는 영혼 없는 말 한마디를 던지고는 간호사들에게 비싼 과일을 건네며 자신들의 도리를 다했다는 듯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들의 눈빛에는 아버지를 향한 걱정보다 병실을 지키는 시간이 아깝다는 조급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 섬 같은 병실에서 홀로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그를 보았다. 그는 돈이 많은 노인이 아니라 그저 사랑받고 싶어하는 가련한 인간일 뿐이었다. 처음 그의 간병을 맡았을 때 그는 나를 극도로 경계했다. 너도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 한 몸 챙기러 왔느냐는 그의 비아냥은 내 가슴을 후벼 팠지만 나는 묵묵히 대답 대신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의 굳은 발을 닦아주었다. 돈을 바라고 하는 친절은 금방 미천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그가 안쓰러웠다. 그가 고열로 헛소리를 하며 전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밤새도록 그의 손을 잡아주었고 음식을 거부하며 벽에 집어던질 때도 묵묵히 바닥을 닦고 다시 정성껏 죽을 쑤어왔다. 내 정성이 통한 것일까? 어느 날 밤 그는 내 손목을 잡고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다. 자식들이 무섭다고 자기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 눈빛들이 너무나 소름 끼친다며 아이처럼 울먹였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급격히 변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고생담을 들려주었고 나는 그에게 가난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꿈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28살이라는 세월의 간극은 대화가 깊어질수록 투명하게 사라졌다. 그는 나를 보며 너는 내 마지막 구원이다라고 말하곤 했다. 그 말은 나에게 무거운 책임감인 동시에 생전 처음 느껴보는 인정이었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청혼이 아닌 제안을 했다.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자식들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자신을 요양원에 가두기 전에 자신을 지켜줄 방패가 되어달라고 했다. 그것은 달콤한 사랑 고백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절실한 생존의 요청이었다. 나는 고민했다. 이 남자를 선택하는 순간 내 인생은 꽃뱀이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질 것이 뻔했다. 친구들은 미쳤냐며 말렸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반대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 보았다. 남은 인생을 돈이 아닌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마감하고 싶어하는 한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그리고 나 역시 이 지독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어머니를 지키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필요와 결핍을 채워주기로 약속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추잡한 거래가 아니라 벼랑 끝에 선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맞잡은 절박한 연대였다. 26살의 나는 그렇게 54살 남자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다. 결혼식은 조촐했다. 자식들의 반대는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다. 미친 노인네가 노망이 났다며 아버지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장남의 얼굴을 잊을 수 없다. 딸들은 나를 향해 침을 뱉으며 내년의 정체를 다 알고 있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다. 그는 변호사를 대동해 나를 법적인 아내로 등재했고 자식들에게 단 한 푼의 재산도 미리 나눠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때 자식들의 눈에 서린 그 사리를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들은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660억이라는 숫자를 숭배하고 있었다. 그 숫자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나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었고 나는 기꺼이 그 악역을 자처했다. 결혼 후의 삶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화려한 사모님의 일상이 아니었다. 남편의 병세는 수시로 악화되었고 나는 여전히 그의 24시간 간병인이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보다 더 정성을 다해 그를 보살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것뿐이었다. 나는 남편의 투병 생활을 위해 영양학을 공부하고 그가 좋아하는 음악과 책을 찾아주며 그에게 삶의 의지를 불어넣었다. 남편은 나로 인해 암을 극복하고 5년이라는 시간을 더 벌 수 있었다. 의사들조차 기적이라고 불렀던 그 시간은 오로지 나의 헌신과 남편의 나를 향한 애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 5년을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산을 받을 날이 늦춰졌다며 나를 원망하고 저주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28살 차이의 부적절한 관계로 규정했다. 명절에 가끔 들르는 자식들은 나를 가사 도우미처럼 부려먹으며 멸시했고 주변 이웃들은 내 뒤에서 수군거렸다. 젊은 게 참 독하다. 저 노인네 죽을 날만 기다리겠지? 라는 말들이 비수가 되어 날아왔지만 나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내가 정말 돈만 밝히는 여자였다면 남편의 그 고통스러운 병수발을 7년이나 견뎌낼 수 있었을까? 남편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며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을 때도 나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것은 계약 관계를 넘어선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신뢰 때문이었다. 남편은 제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내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울었다. 자기가 너무 일찍 죽어서 나를 이 험한 세상에 홀로 남겨두는 게 가장 큰 죄라고 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기가 죽는 순간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짓밟을지. 그래서 그는 몰래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자식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한 채 오직 나만을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를 설계했다. 나는 그게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그저 그가 조금이라도 더 내 곁에 머물러 주길 바랐을 뿐이다. 28살의 차이를 뛰어넘어 우리는 진정한 부부였고 서로의 유일한 편이었다. 이제 장례식장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나를 향한 자식들의 폭언을 들으며 나는 7년 전 나의 선택을 다시금 되새긴다. 사람들은 나를 도둑년이라 부르고 꽃뱀이라 조롱하지만 상관없다. 나는 남편의 마지막 7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준 유일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자식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660억. 하지만 그 돈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님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남편이 남긴 그 낡은 열쇠와 유언장 속에 담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이 장례식장의 풍경은 완전히 뒤바뀔 것이었다. 나는 뺨의 통증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그 시간을 기다렸다. 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진심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줄 준비가 끝났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660억 자산가인 남편과 결혼해 비단길만 걸었을 거라 짐작한다. 하지만 지난 7년은 나에게 비단길이 아니라 매일같이 피고름을 닦아내고 오물을 치워야 했던 가시밭길이었다. 26살에 시작된 나의 결혼 생활은 신혼여행 대신 병원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시작되었고 달콤한 속삭임 대신 기계적인 인공호흡기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어야 했다. 사람들은 내가 남편의 돈을 보고 접근했다고 손가락질하지만 정작 그들이 말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만져본 적도 누려본 적도 없다. 나에게 허락된 것은 남편의 병원비 영수증과 매일같이 갈아줘야 하는 기저귀 뿐이었다. 나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남편의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몸등을 돌려 눕히는 것이 첫 번째 일과였다. 20대 중반의 가냘픈 몸으로 성인 남성의 몸목을 가누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손목 터널 증후군과 허리 디스크는 훈장처럼 내 몸바탕에 새겨졌고 파스 냄새는 나의 향수가 되었다. 남편은 암 투병 중 합병증으로 치매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날이면 그는 나를 향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손톱으로 내 팔목을 핥히곤 했다. 이 도둑년아, 내 돈 내놔. 라며 소리를 지르는 그를 붙잡고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자식들이 내뱉는 욕설을 침에 걸린 남편의 입을 통해 들을 때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 7년 동안 나는 친구 한 명 만나지 못했고 흔한 미용실 한 번 마음 편히 가보지 못했다. 거울 속에 나는 33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초라해져 있었다. 피부는 푸석해졌고 눈가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다. 청춘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는 나에게 사치였다. 하지만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다. 바로 남편의 자식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였다. 그들은 한 달에 한 번 생색내듯 병실을 찾아와서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어디서 이런 고약한 냄새가 나느냐며 나를 벌레 보듯 쳐다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아버지를 향한 걱정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그저 빨리 죽어줘야 할 유산 덩어리일 뿐이었다. 한 번은 남편이 대변을 가리지 못해온 침대가 엉망이 된 적이 있었다. 마침 병실을 방문했던 둘째 딸은 그 광경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고는 복도에서 나를 불러세워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뭐 했느냐며 내 뺨을 후려쳤다. 자기는 더러워서 못하겠으니 돈 받는 내가 알아서 하라는 그 잔인한 말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라 돈 주고 부리는 하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화장실에서 남편의 배설물을 닦아내며 이를 악물었다. 언젠가 이 수모를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남편이 불쌍해서라도 내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남편은 정신이 맑아질 때면 내 손등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나 같은 노인 만나서 고생만 시키는구나. 그 한마디가 나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는 자식들이 찾아와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벽을 보고 돌아누웠다. 그러고는 나에게만 들릴 듯한 작은 목소리로 저놈들한테는 절대 안 준다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때마다 그저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평생을 일궈온 자신의 삶이 저런 괴물 같은 자식들에 의해 난도질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한 노인의 슬픔이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처절한 한 팀이 되어 7년을 버텼다.
어느 날은 남편이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다. 나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수술실 앞을 지켰다. 자식들에게 연락했지만 그들은 지금 회의 중이다. 골프 모임이 있다며 나중에 가겠다고 전화를 끊었다. 5시간의 사투 끝에 남편의 맥박이 돌아왔을 때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 소식을 뒤늦게 듣고 온 장남은 나에게 다가와 위로는커녕 즐기기도 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가 살아난 것이 아쉽다는 듯한 그 표정을 보며 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깨달았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내 안에서 남편을 향한 연민이 자식들을 향한 서늘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남편의 병수발을 들며 보낸 7년은 나에게 지옥이었지만 동시에 수련의 시간이었다. 나는 남편의 곁에서 기업 운영의 생리를 배웠고 그가 숨겨둔 재산의 흐름을 파악했으며 무엇보다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똑똑히 목격했다. 남편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 듯 어느 날부터인가 나에게 복잡한 서류들을 가져오게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으며 나에게 속삭였다. 이것들이 너를 지켜줄 거다. 절대 먼저 보여주지 마라. 놈들이 가장 기세등등할 때 그때 터뜨려라. 나는 그 서류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남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결연함에 고개를 끄덕였다. 꽃다운 20대를 병실에서 보낸 대가는 참혹했다. 내 친구들은 이미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가정을 꾸려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나는 남편의 죽음만을 기다리는 파렴치한 여자로 낙인 찍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비록 7년의 지옥을 통과해왔지만 나는 그 시간 동안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기 때문이다. 이제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나는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나는 결코 약하지 않다. 7년간 다져온 나의 도끼와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은 이제 저 배은망덕한 자식들을 향해 불을 뿜을 준비를 마쳤다. 장례식장의 차가운 바닥에서 나는 다시 한번 다짐한다. 당신들이 내 청춘을 짓밟은 대가 그리고 아버지를 모욕한 대가를 660억이라는 돈으로 처절하게 치르게 해주겠다고. 남편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의사의 통보가 떨어진 날 7년 동안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자식들이 기다렸다는 듯 병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검은 양복과 세련된 명품 옷을 갖춰 입고 나타났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굶주린 하이에나의 눈빛이 번득이고 있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3남매가 들어오는 순간 7년간 베개 하나, 물 한 컵 챙겨주지 않았던 자식들의 가식적인 통곡 소리가 고요했던 병실을 가득 채웠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고 울부짖는 장남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아니라 드디어 때가 왔다는 환희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들의 연극을 보며 역겨움을 참을 수 없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살피는 척하며 교묘하게 나의 위치를 확인했다. 장남은 내 곁으로 다가와 위로하는 척 어깨바탕에 손등을 올리더니 이내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넌 좀 쉬어라. 그 말은 휴식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대에서 내려가라는 퇴장 명령이었다. 둘째 딸은 아버지가 누워있는 침대 옆 서랍장을 뒤지며 아버지가 평소에 쓰시던 지갑이나 통장은 어디 있느냐고 대놓고 물었다. 아버지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데 자식이라는 작자들이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재산의 행방이라니. 나는 그들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다. 그들은 나를 마치 집 지키는 개 취급하며 부려먹기 시작했다.
물 좀 떠와라. 의사 불러와라. 아버지가 평소에 너한테 무슨 말 안 하더냐며 취조하듯 나를 몰아세웠다. 특히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나에게만 무언가 중요한 서류를 맡겼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내 가방을 호시탐탐 노렸다. 나는 7년 동안 그들이 단 한 번도 남편의 욕창을 확인하거나 굳어버린 손가락을 주물러 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없던 자들이 660억이라는 거대한 상속금이 눈앞에 아른거리자 효자, 효녀 코스프레를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만행은 임종 직전 극에 달했다. 남편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러워할 때 자식들은 산소호흡기 옆에 붙어서서 아버지가 아닌 나를 공격했다. 내가 아버지를 제대로 못 돌봐서 이 지경이 된 거 아니냐. 7년 동안 아버지가 준 생활비로 뒤로 딴 주머니 찬 거 다 알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모함까지 일삼았다.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그들의 독설을 견뎌냈다. 남편은 눈을 감은 채 부르르 떨고 있었다. 그는 비록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 추악한 상황을 모두 듣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나는 남편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지킬게요. 그 순간 남편의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자식들은 병실 안에서 대놓고 재산 분할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상가 건물은 내가 가져가야겠다. 회사 주식은 형님이 맡으시라며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유산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이미 죽은 시체나 다름없었다. 나는 그들의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저장했다. 나중에 법정에서 혹은 대중 앞에서 그들의 이 파렴치한 면모를 폭로하기 위해서였다. 자식들은 내가 조용히 있자 기가 살았는지 이제는 나에게 상속 포기 각서를 들이밀었다. 너는 간병인으로서 수고했으니 퇴직금 넉넉히 챙겨줄게. 이쯤에서 깨끗하게 손 떼고 나가라. 장남의 제안은 모욕적이었다. 나는 각서를 보지도 않고 바닥으로 밀어냈다. 저는 남편의 아내입니다. 상속은 법대로 진행될 겁니다. 내 짧은 대답에 자식들의 안면은 붉게 달아올랐다. 장남은 내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고 딸들은 어디서 근본도 없는 년이 우리 집안 재산을 탐내느냐며 소리를 질렀다. 그들에게 28살의 나이 차이는 나를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명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7년 동안 똥오줌을 받아내며 쌓인 도끼는 그들의 알량한 위협보다 훨씬 강했다.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들이 아버지를 위해 한 게 뭐가 있죠? 돈밖에 모르는 당신들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병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자식들은 나를 미친 여자 취급하며 간호사들을 불러 나를 쫓아내려 했다. 하지만 남편의 법적 보호자는 나였고 병원 측에서도 자식들의 막무가내식 태도에 난감해했다. 결국 자식들은 분을 이기지 못한 채 병실 밖으로 나갔지만 복도에서도 그들의 고함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다시 고요해진 병실에서 남편의 얼굴을 보았다. 남편의 눈가에는 한 줄기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자식들의 민낯을 확인한 아버지의 비통함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남편은 마지막 힘을 다해 내 손바닥목에 무언가 글자를 새기는 듯했다. 미안하다. 그 짧은 네 글자에 나는 무너져 내렸다. 7년의 고생이 자식들에게 받은 수모가 그 한마디에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결심했다. 이 독사 같은 자식들에게 단 한 푼의 유산도 흘러가지 않게 하겠다고.
그것이 남편이 나에게 준 마지막 미션이자 내가 나의 잃어버린 20대에 대해 보상받는 유일한 길이었다. 자식들은 장례식장에서 나를 어떻게 처리할지 작당 모의를 하고 있겠지만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나에게 넘기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7년 만에 찾아온 자식들의 방문은 결국 그들의 파멸을 부르는 서막이 될 뿐이었다. 남편의 숨소리가 갈수록 가늘어졌다. 기계적인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병실의 고요를 지키고 있었다. 자식들이 재산 문제로 한바탕 소동을 피우고 나간 뒤 병실에는 오직 나와 남편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만이 남았다. 나는 남편의 야윈 손바닥목을 내 얼굴에 갖다 대었다. 7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냉기만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남편은 눈을 감은 채 미세하게 입술을 달싹였다. 무언가 간절히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기력이 다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의 귓가에 다가가 속삭였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다 알아요. 그때였다. 남편이 기적처럼 눈을 떴다. 흐릿한 초점이 나를 향해 고정되었고 그의 눈가에는 다시 한번 투명한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떨리는 손등을 내밀어 내 목에 걸려있던 펜던트를 가리켰다. 그리고는 다른 쪽 손끝으로 자신의 환자복 주머니 깊숙한 곳을 더듬거렸다. 나는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주머니 속을 뒤졌다. 그곳에는 낡고 녹슨 아주 평범해 보이는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남편은 그 열쇠를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는 내 손목을 꼭 쥐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힘이었다. 그것은 마지막 부탁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남편의 눈빛은 마치 이것이 너를 지켜줄 거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나는 그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의 간절한 표정에서 엄청난 무게감을 느꼈다. 그 순간 남편의 혈압 측정기가 급격하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의료진들이 들이닥치고 자식들이 다시 병실로 밀려 들어왔다. 장남은 내가 남편과 단둘이 있었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품고 내 손바닥을 거칠게 낚아채려 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열쇠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남편은 자식들의 얼굴을 한 번씩 훑어보더니 마지막으로 나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다. 그의 마지막은 자식들의 통곡 소리가 아닌 오직 나만이 읽을 수 있는 평화로운 작별이었다. 남편의 사망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병실은 다시 난장판이 되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슬픔보다 임종 직전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너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너한테 뭐 줬지? 똑바로 말해. 장남은 내 멱살목을 잡고 흔들어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의 체온이 채 식기도 전에 벌어지는 이 폐륜적인 광경에 나는 깊은 환멸을 느꼈다. 나는 그들을 뿌리치고 남편의 곁을 지켰다. 남편이 남긴 그 눈물이 내 옷깃바탕에 얼룩져 있었다. 그 눈물은 자식들을 향한 분노이자 나를 향한 마지막 사죄였다는 것을 나는 가슴 깊이 새겼다. 의문의 열쇠. 그것은 과연 무엇을 여는 열쇠일까? 남편은 생전에 자신의 개인 금고나 중요한 서류들의 위치를 나에게 일러주곤 했지만 이 열쇠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아마도 자식들의 감시를 피해 가장 안전하게 숨겨둔 최후의 보루일 것이라 짐작했다. 자식들은 남편의 시신이 안치실로 옮겨지기도 전에 변호사를 부르라며 고함을 쳤다. 그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유산 배분을 마친 상태였고
이제 법적으로 나를 몰아낼 절차만 남았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남편이 나에게 남긴 그 작은 열쇠의 존재를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시신을 따라가며 머릿속으로 수없이 복수 시나리오를 그렸다. 7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자들, 아버지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돈 타령만 했던 자들이, 그들에게 이 열쇠가 여는 진실이 얼마나 가혹할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다.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장남은 영정사진 옆 상주 자리를 차지하며 나를 손님 취급했다. 너는 저기 구석에 가서 손님들이나 받아라.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 내 자리는 없어. 그의 말에 문상객들이 수군거렸다. 나는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다. 지금은 몸목을 낮추고 그들이 기세등등해지기를 기다려야 할 때였다. 장례 첫날 밤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나는 화장실로 향했다. 그러고는 주머니 속의 열쇠를 꺼내 찬찬히 살폈다. 열쇠에는 아주 작은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4-2-8.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던 중 문득 남편이 생전에 가끔 방문했던 낡은 오피스텔의 호수가 떠올랐다. 남편은 그곳을 자신의 서재라고 불렀지만 건강이 나빠진 뒤로는 단 한 번도 가지 못했다. 자식들도 그곳의 존재를 알 리 없었다. 아마도 그곳에 660억 유산의 실체와 자식들을 파멸시킬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을 것이 분명했다. 남편의 마지막 눈물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자기가 남긴 유산이 독이 아닌 약이 되길 바랐을 것이다. 자식들에게는 독이 되고 나에게는 7년의 보상이 되는 약. 나는 열쇠를 꽉 쥐었다. 손바닥목이 아릴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기분은 오히려 상쾌했다. 자식들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나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느니 상속 무효 소송을 내겠다느니 떠들고 다니고 있었다. 그들이 승리감에 도취해 웃고 있을 때 나는 남편이 설계한 그 거대한 덫을 발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남편의 임종을 지키며 흘렸던 내 눈물은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는 저 하이에나들의 피눈물을 볼 차례였다. 장례식장 향 냄새가 더욱 짙어졌다. 남편의 영정사진 속 눈빛이 나를 격려하는 것 같았다. 가라, 그리고 보여줘라. 진짜 이 집안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응조렸다. 28살의 나이 차이를 비웃던 세상, 그리고 나를 꽃뱀으로 몰아세우던 자식들. 그들이 가장 믿고 있던 660억이라는 돈줄이 어떻게 끊기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장 무시했던 새엄마가 어떻게 그들의 목줄을 죄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남편이 남긴 의문의 열쇠는 단순한 쇳덩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7년의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였다. 나는 그 무기를 품에 안고 내일의 반격을 꿈꿨다. 남편의 시신이 차가운 안치실로 들어간 지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다. 장례식장의 엄숙함은 자식들의 탐욕 앞에 먼지처럼 흩어졌다. 장례 첫날 새벽 자식들은 문상객들이 뜸한 틈을 타본 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슬픔을 가장한 연기조차 집어치운 채 하이에나처럼 나를 에워쌌다. 장남은 내 가방을 거칠게 낚아챘고 두 딸은 내 몸바탕 구석구석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너한테 준 거 내놔. 열쇠든 서류든 분명히 있을 거 아냐. 장남의 일그러진 얼굴이 내 코앞까지 들이닥쳤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이미 잊힌 존재였고 오직 아버지가 남긴 전리품만이 중요했다. 그들은 내가 장례를 지키는 사이 남편과 살던 집의 비밀번호를 멋대로 바꾸고 사설 경비원을 배치했다는 소식을 당당하게 전했다. 이제 그 집은 우리 거니까 얼씬도 하지 마.
내 짐은 다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릴 테니까. 둘째 딸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남편의 체온이 채 식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나를 길거리로 내쫓을 준비를 마친 것이다. 그들이 7년 동안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그 집은 내가 매일같이 쓸고 닦으며 남편의 병간호를 했던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런 공간을 침입자 취급하며 빼앗으려는 그들의 아나무인격 태도에 나는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자식들의 습격은 장례식장 귀빈실에서도 계속되었다. 그들은 변호사를 대동해 나를 자리에 앉히고는 미리 준비해 온 상속 포기 각서를 내밀었다. 간병인 수고비로 5억 줄게. 33살이면 그 돈으로 새 출발하기 충분하잖아. 더 욕심내면 너 진짜 감옥 간다. 장남의 협박은 치밀했다. 그는 내가 남편의 치매 증상을 이용해 유언장을 조작하려 했다는 허위 증거들을 수집했다며 나를 압박했다. 28살 연상의 노인과 결혼한 젊은 여자라는 프레임은 그들에게 너무나 유리한 무기였다. 내가 어떤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그들의 자극적인 거짓말을 더 믿어줄 것이 뻔했다. 나는 그들이 내미는 각서를 묵묵히 읽어보았다. 660억이라는 거대한 유산 앞에서 5억이라는 돈은 적선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내가 돈에 미쳐 이 결혼을 했다고 믿고 있었기에 5억이면 내가 덥석 물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내가 7년 동안 지켰던 것은 남편의 재산이 아니라 남편 그 자체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남편은 자신의 자식들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각서를 천천히 찢어 장남의 얼굴에 던졌다. 돈 때문이라면 제가 7년을 버텼겠습니까? 저는 남편의 유언대로 행동할 겁니다. 나의 단호한 태도에 장남은 이성을 잃고 내 머리채를 잡아챘다. 이게 어디서 감히. 내가 우리 아버지 홀려서 인생 망친 거 세상이 다 알아. 장남의 고함 소리에 장례식장 직원들이 달려와 그를 말렸다. 하지만 자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향해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그들은 내가 남편의 약을 바꿔치기 했다느니 일부러 병세를 악화시켰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문상객들 앞에서 대놓고 떠들었다. 나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들어 상속권을 박탈하려는 그들의 계획은 참으로 조직적이고 잔인했다. 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남편이 준 열쇠를 더 세게 쥐었다. 이 열쇠가 열어줄 진실이 얼마나 이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릴지 상상하며 나는 냉정을 유지했다. 하이에나들의 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 개인 계좌와 카드 내역까지 뒤져가며 내가 남편의 돈을 횡령했다는 증거를 찾으려 혈안이 되었다. 내가 남편의 치료비와 간병용품을 사기 위해 쓴 비용들조차 그들에게는 사치와 횡령의 증거로 둔갑했다. 심지어 막내 아들은 내 고향 친구들에게 연락해 내가 과거에 질 나쁜 여자였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내 평판을 깎아내렸다. 7년 동안 남편의 똥오줌을 받아내던 나의 헌신은 간대없고 나는 오직 남편의 피목을 빨아먹는 흡혈귀로 묘사되었다. 그들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나는 오히려 차분해졌다. 적이 강하게 나올수록 나의 반격은 더욱 화려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장례 이틀째 밤 자식들은 술에 취해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자기들끼리 유산 배분을 두고 싸우기 시작했다. 내가 장남인데 상가 건물은 당연히 내 거 아냐? 언니는 시집갈 때 이미 많이 받아갔잖아. 라며 서로의 멱살을 잡는 그들의 모습은 가관이었다. 아버지가 누워있는 안치실 바로 위층에서 벌어지는 그 추잡한 다툼을 보며 나는 남편이
왜 그토록 자식들을 불신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남편에게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좀벌레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나는 그들의 싸움을 조용히 휴대폰에 녹음했다. 이들의 민낯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가 생겼다. 그들은 내가 아무런 힘도 없는 약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28살 차이의 나이 장벽과 사회적 편견에 갇혀 꼼짝달싹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래서 그들은 시신이 식기도 전에 이토록 잔인하게 나를 난도질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나는 7년 동안 남편의 곁에서 칼을 갈아온 전사였다. 남편은 나에게 단순한 재산을 남긴 것이 아니라 이 괴물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증거를 남겼다. 나는 장례식장에 차가운 복도를 걸으며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다. 이제 장례가 끝나고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 이 하이에나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몰락할지 기대하며 나는 소리 없이 미소 지었다. 660억이 내 돈이야? 도둑년아. 장남의 그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다. 그래, 두고 보자. 그 돈이 정말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 남편의 죽음을 축제로 여기는 당신들에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장례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이에나들의 습격은 끝났다. 이제는 사자의 반격이 시작될 차례였다. 나는 내일 아침 장례식을 마치고 남편이 말했던 그 서재로 향할 것이다. 그곳에서 이 모든 막장극을 끝낼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나의 7년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진실은 결코 돈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장례 절차가 중반을 넘어서며 자식들의 집착은 광기로 변해갔다. 그들은 남편이 읽어온 660억이라는 거대한 자산의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장남은 이미 남편의 회사 재무팀과 접촉해 차명 주식과 숨겨진 부동산 정보를 캐내고 있었고, 딸들은 남편이 생전에 이용하던 해외 계좌를 추적하느라 혈안이 되었다. 그들이 작성한 유산 분할 명세서에는 강남의 빌딩, 판교의 토지, 그리고 회사의 대주주 지분까지 치밀하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에는 결정적인 빈틈이 있었다. 바로 그 자산들이 현재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 7년 동안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자식들은 나를 무력화하기 위해 비열한 음모를 꾸몄다. 장남은 아버지가 생전에 치매 진단을 받았던 진료 기록을 조작해 남편의 마지막 7년 동안의 모든 법적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려 했다. 아버지는 제정신이 아니셨어. 저 여자가 아버지를 가스라이팅해서 재산을 빼돌린 거야. 그들의 주장은 언론과 주변 문상객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나는 순식간에 노인의 심신미약을 이용한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남편은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자신의 자식들이 이런 짓을 벌일 것을 예견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정신건강 감정을 받아두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남편의 자산 660억.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평생을 바쳐 읽어온 그의 인생 그 자체였다. 자식들은 그 자산이 당연히 자신들의 혈통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믿었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다. 남편은 생전에 나에게 자주 말했다. 돈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야지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데 쓰여선 안 된다. 그는 자식들이 유산을 받게 되면 서로를 죽이려 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산의 상당 부분을 공익재단에 출연하거나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신탁 구조로 돌려놓았다. 자식들이 그토록 탐내던 강남 빌딩의 실제 소유주가
이미 3년 전에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나는 상상만 해도 짜릿했다. 자식들의 음모는 갈수록 대담해졌다. 그들은 장례식장에 가짜 목격자들을 불러들여 내가 남편을 학대했다는 거짓 진술을 하게 했다. 저 여자가 밤마다 회장님께 소리를 지르고 음식을 주지 않는 걸 봤어요. 돈에 매수된 간병인들의 거짓 증언은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사람들의 비난 섞인 시선과 욕설이 나에게 쏟아졌고 나는 장례식장에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나는 침묵했다. 그들이 더 큰 거짓말을 쌓아 올릴수록 나중에 내가 터뜨린 진실의 파괴력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남편이 남긴 열쇠를 만지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조금만 더 참자. 곧 저들의 오만이 무너질 시간이 온다. 음모의 정점은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하지 않는 나를 살인자로 모는 것이었다. 자식들은 남편의 부검을 요청하겠다며 소동을 피웠다. 내가 남편에게 독극물을 주입했거나 약물을 남용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었다. 이미 화장 절차를 밟기로 했던 계획을 뒤엎고 시신을 붙잡고 통곡하는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남편의 주치의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 남편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올 때를 대비해 자신의 모든 치료 과정과 복약 기록을 영상과 서면으로 남겨두었다. 자식들이 파놓은 함정은 결국 자신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것이었다. 자식들은 660억이라는 돈에 눈이 멀어 가족의 정도, 인간의 도리도 버렸다. 장남은 동생들에게 우리가 합쳐야 전연을 쫓아낼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도 뒤로는 변호사와 짜고 동생들의 지분을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추악한 대화 내용을 남편의 병실에 설치해 두었던 녹음기를 통해 이미 확인한 상태였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두고 벌어지는 이 더러운 전쟁터에서 진정으로 아버지를 애도하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28살의 나이 차이를 비웃던 자식들이야말로 돈이라는 괴물에 먹혀버린 불쌍한 영혼들이었다. 장례 마지막 날 아침, 자식들은 승리감에 취해 있었다. 그들은 장례식장 입구에서 기자들에게 새엄마의 만행을 고발하겠다며 인터뷰까지 자청했다. 660억의 실체가 곧 자신들의 손에 들어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다. 남편이 남긴 660억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은 이미 부채와 연동되어 있었고 그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나에게만 부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내가 상속을 거부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않으면 그들은 거액의 빚더미에 앉게 될 운명이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자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끝내 탐욕을 선택했다. 나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인사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 저들이 자신의 욕심에 스스로 무너질 시간이 왔어요. 자식들은 나를 장례식장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했지만 나는 제 발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내 손에는 남편의 유언장이 든 가방과 비밀의 열쇠가 꽉 쥐어 있었다. 이제 곧 변호사가 도착할 것이고 660억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질 것이다. 자식들이 짜놓은 그 치밀한 음모는 이제 종이 조각처럼 찢어질 준비를 마쳤다. 세상은 다시 한번 뒤집힐 것이고 33살 새엄마의 사이다 같은 반격이 시작될 것이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7년의 지옥 같은 시간,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겪은 수모. 그 모든 것이 오늘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나는 깨달았다. 자식들은 여전히 장례식장에서 자신들이 이겼다고 믿으며
축배를 들고 있겠지만 그들이 마시는 것은 축배가 아니라 독배가 될 것이다. 660억이라는 거대한 폭탄이 그들의 머리 위에서 터지기 직전 나는 그 불꽃놀이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고 하이에나들의 비명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울 차례였다. 장례식이 끝나기 직전 발인만을 앞둔 이른 새벽이었다. 자식들은 이제 나를 대놓고 투명인간 취급하며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자기들끼리 사진을 찍고 웃고 떠들었다. 그들에게 이 장례식은 아버지를 보내는 자리가 아니라 660억의 당첨금을 수령하기 전에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그러던 중 사달이 났다. 장남이 술에 취해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놓인 향로를 발로 차며 내뱉은 한마디가 내 안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놓았다. 노인네 죽어서도 돈을 쥐고 안 놓으려 하더니 꼴 좋네. 이제 이 돈은 다 내 거야. 저 도둑년이랑 같이 지옥에나 가시지. 그는 남편의 사진에 대고 비릿한 침까지 뱉었다. 7년 동안 그가 겪은 고통, 내가 바친 청춘, 그리고 우리 부부가 나누었던 그 애틋한 진심이 그 침 한 방울에 모욕당하는 순간이었다. 내 몸바탕 어디선가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달려가 장남의 뺨을 온 힘을 다해 후려쳤다. 쩍 하는 소리가 조용한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다. 내가 인간이야?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앞에서 할 소리야? 나의 갑작스러운 반격에 장남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옆에 있던 두 딸은 비명을 지르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간병인이 아니었다. 7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가 폭발했다. 나에게 달려드는 둘째 딸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셋째 딸의 어깨바탕을 밀쳐냈다. 어디서 감히 손을 대? 너희들이 7년 동안 한 게 뭐야? 아버지가 똥오줌 받아낼 때 너희들 어디서 뭐 했어? 명절에 돈이나 뜯으러 오던 것들이 감히 누구더러 도둑년이래. 나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자식들을 하나하나 응징했다. 문상객들과 장례식장 직원들이 몰려와 나를 말렸지만 내 안의 도끼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장남은 이성을 잃고 나를 죽이겠다며 의자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이 생전에 선임했던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 3명이 검은 가방을 들고 장례식장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전쟁터의 구원군 같았다. 모두 멈추십시오. 지금부터 고 회장님의 유언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자식들은 의자를 내려놓으며 승리감에 젖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드디어 왔네. 변호사님, 저 미친년이 아버지를 학대하고 재산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당장 체포하게 해주세요. 장남은 뺨을 감싸쥐며 기세등등하게 외쳤다. 나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고 바닥에 떨어진 남편의 손수건을 주었다. 뺨은 얼얼했고 몸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다. 자식들은 이제 유언장이 낭독되면 내가 빈손으로 쫓겨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상속받을 재산의 목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변호사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가 자식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유언장보다 훨씬 두껍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서류 겉면에 적힌 조건부 상속 및 불효자 방지 조항이라는 글자를 말이다. 잠깐 유언장을 읽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영상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장례식장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USB를 꽂았다. 화면에는 생전의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날짜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불과 한 달 전이었다.
영상 속 남편은 비록 수척했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 보였다. 그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나직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나 고명석은 내 자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이면 내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안다. 너희들이 장례식장에서 내 아내에게 어떤 짓을 할지도 이미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 자식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영상 속 남편은 자식들이 지난 7년 동안 병실에 찾아와 했던 모욕적인 언행들, 그리고 몰래 간호사들을 매수하려 했던 정황들을 하나하나 날짜까지 들어가며 폭로하기 시작했다.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내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들이었다. 내 아내가 7년 동안 지옥 같은 간병을 견디는 동안 너희는 내 죽음만을 기다렸다. 그런 너희에게 내 피 같은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 남편의 선언은 장례식장에 모인 모든 사람의 가슴에 꽂혔다. 문상객들의 시선은 이제 나를 향한 동정에서 자식들을 향한 경멸로 바뀌어 있었다. 장남은 화면을 끄라며 발악했지만 변호사들은 단호하게 제지했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남편은 내가 자신을 위해 바친 희생과 사랑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나를 자신의 유일한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했다. 내 아내, 이선주는 나를 돈으로 대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다.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 외롭게 죽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권한과 자산의 처분권은 이선주에게 일임한다. 이 선언이 나오자 자식들은 자리에 주저앉았다. 660억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남편의 영상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가 나를 위해 이런 준비까지 해두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장례식장에서 내가 겪을 수모를 미리 알고 자신의 목소리로 나를 방어해 준 것이다. 나는 고개를 들어 자식들을 보았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그들은 이제 겁에 질린 쥐새끼처럼 떨고 있었다. 장남은 내 발바닥목을 붙잡으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랬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의 비굴한 태도에 나는 역겨움을 느꼈다.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피바람이 부는 전쟁터였다. 육체적인 피는 흐르지 않았지만 자식들의 탐욕과 명예는 처참하게 도륙당하고 있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유언장의 세부 조항을 읽어주세요. 남편이 남긴 660억.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 그리고 이 배은망덕한 자식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이제 세상에 공개될 차례였다. 나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향해 살짝 미소 지었다. 당신의 마지막 복수는 이제 시작이라고, 내가 당신의 명예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다짐하며 나는 당당하게 변호사의 곁에 섰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일순간에 얼어붙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꺼낸 유언장은 자식들이 미리 입수했다고 믿었던 가짜와는 차원이 다른 위험을 뿜어내고 있었다. 법무법인의 직인이 찍힌 여러 겹의 봉투가 뜯길 때마다 자식들의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장남은 아직도 현실을 부정하며 그럴 리 없어. 아버지는 나한테 회사를 물려준다고 하셨어.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공포가 서려 있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고 냉정하게 유언장의 핵심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고 고명석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총 자산 660억 원 중 부동산 및 현금 자산 400억 원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합니다. 첫 문장이 나오자마자 자식들은 비명을 질렀다. 뭐라고요? 기부라고요? 아버지가 미쳤어. 둘째 딸은 변호사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머지 260억 원 상당의 주식 및 경영권 지분, 그리고 현재 거주 중인 저택을 포함한 모든 개인 자산은 법적 배우자인 이선주에게 전액 상속한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스피커를 통해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자식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거나 나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이 사기꾼년아,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꼬드겼길래 이런 유언장을 만들게 해. 장남은 눈이 뒤집혀 나에게 달려들었지만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들었다. 또한 고 고명석 회장님은 자식들의 상속분을 영원으로 책정하셨습니다. 그 근거로 지난 7년간 자식들이 보여준 부양 의무 소홀, 폭언, 그리고 아버지를 요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던 공모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영상 장거를 법원에 제출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제시한 태블릿 PC 화면에는 자식들이 남편의 병실에서 자기들끼리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모의하며 늙은이가 왜 이렇게 안 죽느냐고 험담을 퍼붓던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문상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효자 코스프레를 하던 삼남매의 민낯이 전 국민 앞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상황은 완벽하게 뒤바뀌었다. 나를 꽃뱀이라 욕하던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페류나 자식들을 향한 분노로 바뀌었다. 나는 조용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7년 동안 남편의 곁에서 참아왔던 그 모든 수모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참교육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변호사는 마지막 조항을 읽었다. 단 상속인 이선주 씨가 원할 경우 자식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하지만 이 역시 자식들이 지난 7년간의 만행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이선주 씨에게 무릎 꿇고 사죄했을 때만 가능하다. 이 조항이 발표되자 자식들의 표정은 가관이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어린 새엄마의 손에 자신들의 생사여 탈권이 쥐어진 것이다. 660억이라는 돈줄이 끊긴 그들에게 남은 것은 빚과 사회적 매장뿐이었다. 장남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내 발등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회사가 부도 위기라 돈이 급해서 그랬습니다. 그의 비굴한 모습에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조금 전까지 내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기계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두 딸도 내 옷자락을 붙잡으며 울며불며 매달렸다. 언니, 아니 어머니.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요. 우리도 피해자예요. 오빠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파하며 구걸하는 그들의 모습은 인간 이하의 추태였다. 나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660억이 내 돈이라고 했지? 이제 똑똑히 들었니? 이 돈은 당신들의 것도 내 것도 아니야. 당신들이 모욕했던 당신들 아버지의 영혼이 담긴 돈이지. 나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자들을 장례식장에서 당장 끌어내주세요.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이런 부끄러운 자식들은 필요 없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어 발악하는 자식들을 장례식장 밖으로 끌어냈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지만 내 마음은 평온하기만 했다. 이제 장례식장에는 남편의 영정사진과 나 그리고 진실만이 남았다. 나는 영정사진 속 남편에게 마지막 술 한 잔을 올렸다. 보셨죠? 당신이 원하던 대로 됐어요. 남편은 사진 속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다. 28살의 나이 차이, 세상의 편견, 자식들의 음모. 그 모든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는 드디어 남편과의 약속을 지켜냈다. 내가 받은 것은
260억이라는 거액의 유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7년의 진심이 승리했다는 증명서였고 남편이 나에게 준 마지막 사랑의 편지였다. 나는 장례식장을 나와 새벽 공기를 마셨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이제 나는 남편이 남겨준 유산을 가지고 그가 원했던 일들을 시작할 것이다. 그를 기억하는 장학재단을 만들고 우리처럼 외롭게 투병하는 이들을 돕는 공간을 세울 것이다. 자식들은 이제 평생을 가난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33살 새엄마의 반전 드라마는 이렇게 완벽한 승리로 끝을 맺고 있었다. 이제 나는 남편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새로운 인생의 첫 발을 내디뎠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남편의 저택 대문 앞에는 볼품없는 몰골의 삼남매가 줄을 지어 서 있었다. 명품 옷은 전당포에 맡겼는지 초라한 차림새였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장남은 이미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구속 위기에 처해 있었고 두 딸은 사치 부리다 진 카드 빚에 시달려 집까지 압류당한 상태였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33살의 새엄마, 즉 나에게 구걸하는 것 말고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다. 나는 창밖으로 그들의 한심한 모습을 지켜보며 남편이 즐겨 마시던 차를 한 모금 들이켰다. 28살 연상인 남편이 죽고 나면 세상이 내 발 아래 있을 거라던 그들의 장담은 이제 비참한 현실이 되어 그들의 목을 죄고 있었다. 나는 대문을 열어 그들을 거실로 불러들였다. 예전 같으면 내가 차를 나르고 그들의 눈치를 살폈겠지만 이제 자리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나는 상전처럼 소파 깊숙이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자식들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평생 종처럼 살겠습니다. 장남의 비굴한 목소리에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지난 7년 동안 나를 간병인이라 부르며 모욕하고 장례식장에서 내 뺨을 때리던 그 기세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인간의 탐욕이란 이토록 나약하고 추한 것이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것은 그들이 그동안 남편 몰래 빼돌렸던 비자금 내역과 장례식장에서 나를 모함하기 위해 증인들을 매수했던 정황이 담긴 법적 증거들이었다. 이걸 경찰에 넘기면 당신들은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하지만 남편이 마지막에 남긴 조항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야. 자식들은 서류를 확인하며 사르르 떨었다. 나는 단호하게 조건을 내걸었다. 모든 상속권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하고 남편의 묘소 앞에서 100일 동안 매일 참회의 기도를 올려라. 그리고 내가 지정한 사회복지시설에서 3년간 무보수로 봉사해라. 이 중 하나라도 어기면 즉시 고소하겠다. 자식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각서에 서명했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절을 올렸다. 그들의 눈물은 진심 어린 참회가 아니라 돈줄이 끊긴 자의 공포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쫓았던 돈이 이제는 자신들을 올가매는 쇠사슬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남편의 복수는 완성된 것이니까. 나는 그들을 집 밖으로 내몰았다. 이제 이 집에서 그들의 흔적은 완벽히 지워질 것이었다. 나는 남편이 남겨준 260억의 유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의 이름으로 된 간병인 지원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나처럼 가난 때문에 청춘을 바쳐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쉼을 주는 곳.
그것이 남편이 나에게 이 거액을 맡긴 진정한 이유라고 믿었다. 또한 남편이 사랑했던 그 낡은 오피스텔 서재는 가난한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공간으로 개방했다. 66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는 이제 탐욕의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어 널리 퍼져나갔다. 한 달 뒤 나는 화려한 외출을 준비했다. 7년 동안 입어보지 못했던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남편이 생전에 선물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었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초라한 간병인이 아니었다. 당당하고 고귀한 한 남자의 진정한 아내이자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한 강인한 여성이었다. 나는 남편의 묘소를 찾았다. 자식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잡초를 뽑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했다. 나는 그들을 차갑게 지나쳐 남편의 비석 앞에 섰다. 비석에는 사랑하는 아내 이선주가 세우다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비석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이 남긴 모든 것을 제가 잘 지켜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카락을 스쳤다. 마치 남편이 내 어깨바탕을 다독이며 고생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28살의 나이 차이를 비웃던 세상은 이제 나를 동경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33살 새엄마의 참교육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고 나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묘소를 내려오는 길, 나는 자식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나의 고급 승용차에 올랐다. 차창 너머로 멀어지는 자식들의 처량한 뒷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660억이라는 돈은 나에게 화려한 삶을 선물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정의가 승리했다는 카타르시스였다. 나는 차 안에서 남편이 좋아하던 음악을 크게 틀었다. 이제부터가 나의 진짜 인생이다. 남편과 함께했던 7년의 지옥을 뒤로하고 나는 이제 빛나는 태양 아래 나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는 앞으로도 남편의 유지를 이어받아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배은망덕한 자식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다. 부모의 사랑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으며 진심 없는 효도는 결국 파멸을 부른다는 사실을 33살 새엄마의 위대한 승리는 돈보다 귀한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기록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나는 가속 페달을 밟으며 찬란한 내일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